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후보는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해왔지만 땅 개발 용역 9일 전 처가가 땅 경계를 직접 측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 후보도 동행했다고 땅 경작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땅을 미리 산 전 행정도시건설청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계양과 대장신도시에서 86억 원어치의 땅을 사들인 건축업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고 가정이용시설에선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과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한 카드회사 대표가 회의에서 카드를 고르는 일은 룸살롱의 예쁜 여자가 아닌 와이프를 고르는 일과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직장 상사의 막말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지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성모 씨가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혈액형 검사로 이같이 판단하고 석 씨의 DNA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 재산의 76%는 땅이나 집,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이 부동산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은 신촌에서,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 외에 8개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각각 부동산 세금 감면, 또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워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과 홍대 인근에서 청년층 공략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지가 인상률을 다시 조정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LH 투기 의혹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이것이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비강남권 8개 구를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도 최대 이슈인 부동산에 집중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 수건 사업인 고도 제한 완화도 언급했습니다. 고도 제한에 묶여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고도 제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선 주택 공급 실패를 강조하며 대안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해줄 수 있으면 될 일을 본인이 이 지역구에 12년 동안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전혀 주민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놓고, 오 후보가 과거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로 표현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흥분한 상태에서 한 발언인 것 같다며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속보입니다. 서울 내곡동 106과 110번지 이 4,400여 제곱미터 땅은 지난 2009년 11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수용되면서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가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그동안 이 땅의 존재나 위치를 몰랐고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에 이 땅을 측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내곡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직전입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장모와 오 후보 아내 등 4남매 모두 5명은 지난 1970년 서울 내곡동 두 필지의 밭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이후 농지가 어떤 상태로 유지돼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서울 내곡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땅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인회가 없고 그런다고 아줌마 조경수도 옆에다 좀 했었고 그것이 맹문동이라고 늘 많이 제가 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후 땅 주인이라며 남녀 2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견뎌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때 어린길에서 못 가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날은 소작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김 씨 휴대전화에는 오 후보 장모의 이름과 번호가 입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측량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KBS가 입수한 해당 토지에 대한 당시 지적공사의 측량 기록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측량 신청 접수, 사흘 뒤인 6월 13일 두 필지에 대해 측량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해관계인, 즉 오 후보 처가에서 측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소유한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서울시가 이 땅이 포함된 내곡지구 개발을 건교부에 최초로 공식 제안한 건 2006년 3월. 그러나 제안을 위해서는 시행사였던 SH가 먼저 내곡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SH가 3개 업체와 맺은 조사 설계 용역 계약서, 2005년 6월 22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 후보 아내와 처가 땅에 대한 측량은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으며 후보가 처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5년쯤 불법 점유자가 있어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2005년 측량 때 이 땅에서는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측량 당시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 땅에는 김모 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이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이들 중 3명을 접촉했고 2명이 측량 현장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땅 주인 측에서 2명이 왔는데 1명은 오세훈 후보의 장인, 성은 정 씨로 기억합니다. 장인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둥글둥글 하는. 그 장인의 성함이 생각나세요? 정무신데. 혹시 그 남편이라고 갔는데? 다른 1명은 오세훈 후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온 거를 직접 보셨어요? 봤어요. 모두들 다 봤는데 그때. 이들이 오세훈 후보로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선글라스 딱 끼고 제가 넥타이 안 매고 이 거시기 정도 어디 무슨 노래 콤비 그런 게 있더라. 이가 그러니까 배가 금방 나오겠다. 선글라스를 쓰고 무슨 장판을 입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 후보로 기억되는 사람에게 경작인 중 1명이 먼저 말을 걸어 인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도 기억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니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다 했지. 그래갖고 오배정사님이라고 인사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경작인 1명은 측량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분이 이제 식사를 하셨고 뭐 드셨는지도 기억나세요? 생태탕 드셨고 정치 이야기를 좀 서로 했어요 같이. 취재진은 언급된 식당이 실제 존재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공사장. 하지만 오랫동안 식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펜스처럼 거 여기 식당이 있었죠. 혹시 뭐 한식 같은 거 팔고 영업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 자리에서. 네, 저희 여기 전부터 있었는데. 측량을 하면 신청인이 입회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입회인 정보를 비공개한 후 측량 결과도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측량 당시 현장에 갔었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 측은 측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장인과 큰 처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기자, 오늘 압수수색한 장소 어디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지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LH 세종지역본부 등 4곳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수사과가 담당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A씨인데 차관급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토지를 사들였는데요. 이 땅의 인근 지역이 9개월 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청장 재임 중에도 개발 예정지 근처의 땅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투기 의혹을 받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네, 그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내사나 수사 대상이 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 의혹이 경기 남부청에 배당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양 의원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에 남편과 함께 신규 택지 개발지구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 약 3,000제곱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지인 추천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오늘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데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 관련 사건들이 속속 경찰로 넘어오고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국회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김 청장은 특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네, LH 직원과 공직자에 집중됐던 수사 대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에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건축업자 일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사들인 신도시 땅값이 80억 원에 달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한 농지. 건축업자 A씨는 2019년 3월 이 땅을 4억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달 뒤엔 500m 떨어진 농지를 12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두 땅을 사기 위해 지역 농협에 12억 원을 빌렸습니다. 70만 원도 안 갔었는데 90만 원 넘게 경매가 붙은 거를 여기 발표나고 나자마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A씨 가족이 계양신도시와 부천 대장지구에서 1년여간 사들인 땅은 모두 10필지. 매입 가격은 8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매입 비용의 80%가량을 은행 등에 빌렸습니다. 경찰은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A씨가 농지를 구입하면서 허술한 농협 경영 계획서를 낸 것으로 미뤄 투기 목적의 거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 부인과 자녀 등 4명을 모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작업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얻어 땅을 산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정상적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표된 후에 1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주고 다 오른값을 샀어요.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책임지라고. 한편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몰수보전 신청 처분을 받게 된 포천시 공무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9월 4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음식점 등의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봄철 나들이객마저 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4명입니다. 300에서 4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정체기가 10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6주째 유지해왔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핵심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속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문점에서 열면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됩니다.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완화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든 제재든 풀어주고 조금이라도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자연공원과 지역 축제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버스로 단체 여행을 할 땐 방역관리자를 정해야 하고 여행 후 확진자가 생기면 방역당국의 참석자 명단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는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본 방역수칙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이 아니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출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이젠 너무 당연한 QR코드 찍기. 원칙적으로 일행 모두가 찍어야 하지만 다 일행인데 어차피 우리 같은 직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한 병만 찍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찍어요? 뭐 배터리 없어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출입자 모두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전자출입 명부만 써야 합니다. 여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찾으며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3%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는데 이들의 출입 제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면 허용된 구역 외에서는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교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였지만 추가로 실외 체육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무도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7가지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등 4개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수칙을 적용받는 곳도 기존 24개에서 33개 시설로 늘었습니다. 카지노와 전시회, 키즈카페 등 9곳도 기본 수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준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역 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을 해보자라고 하나. 정부는 현장에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장에 김정은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진을 공개하며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비행 중 변칙적인 기동을 해 요격이 힘든 미사일의 개량형을 시험한 겁니다. 국방과학원은 시험 발사 직후 이번 시험 발사는 확신성 있게 예견한 바 그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서
사거리는 우리 군이 분석한 450km보다 긴 600km라고 주장했고 탄두 무게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국가 방위력 강화를 공언한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소 뾰족한 탄두부 모습이나 미사일이 실린 발사대 모습을 볼 때 1월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것과 같은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그러나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측이나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시험 발사장을 찾아 참관하는 대신 주택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화 경색되니까 자기네 시간표대로 전술 무기 개발 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강대강 선대선으로 가겠다 이제.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 국방 기술력 강화를 내세운 건 신무기 시험이라는 이유로 군사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도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랑 특파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일단 간결하고 명확하네요.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60여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엔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것을 감안한 듯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미국 정부가 이제 조만간 대북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했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외교를 언급하면서 외교가 비핵화의 최종 결과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이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대북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현재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핵을 주변국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차관보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seem to need it as an element of coercion with other countries, whether it's the ROK or Japan or other countries. So I think we need to be very not only vigilant, not only making the point that our alliance is stronger when the North Koreans continue this behavior, but also I think we need to show the North Koreans that we do have different options. 네, 중국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 체제 경쟁을 언급했어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는 있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대 독재 체제의 전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침해, 홍콩 민주주의 위기까지 보편적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남북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북한에 향해서는 대화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무겁게 말을 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칫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겨 남북미 대화 재개 노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한 겁니다. 어제 정부가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입장과 비교하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2033년 3만 톤급 경함 공모함 건조와 2024년 3천 톤급 잠수함 사업 마무리를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수호 역사는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라며 국민 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자 안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북 메시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분명한 경고와 함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북미 양측에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빌라에 혼자 방치됐다 숨진 3살 여자아이 사건에 대한 속보입니다. 처음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이 숨진 아이의 친엄마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몰래 바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 구미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성모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산부인과에 기록된 신생아의 혈액형, 석 씨의 딸이자 산모로 기록된 22살 김모 씨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겁니다. 경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의 신생아 혈액형 검사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 관계자의 혈액형이나 아이 바꿔치기 시점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 씨의 출산 기록을 비롯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입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석 씨와 관련한 남성을 대상으로 통화 기록과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 DNA 분석 검사 이후에도 석 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은 석 씨의 DNA 검사를 대검찰청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석 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최근 KBS에 한 신용카드 회사 사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는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왜곡된 위계 질서 때문에 이런 막말 등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서영민 기자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여자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룸사랑에 가거나 어디 갈 때 목표를 딱 하냐. 예쁜 여자. 예쁜 여자는 단가가 있어요. 오늘 갔을 때 옆에 앉으면 20만 원, 얼마, 시간당 얼마 이렇게 차지가 정확하잖아. 굉장히 미니어이죠. 하나카드 최고 경영자인 장경훈 사장이 지난해 2월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룸살롱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내가 하루 오늘 즐겁게 놀 건 모르겠지만 이 여자하고 평생 살았을 때 너 그런 여자하고 평생 살겠냐? 안 살지. 무슨 얘기냐면 카드를 고르는 일이라는 거는 A를 고르는 게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참석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룸사롱 안 미안하다는 거지. KBS는 방송 전 장 사장을 만나 대화 내용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장 사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과 단어를 언급해 송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회의에 여성 부서장은 없었으며 소수 임원을 불러 진행한 느슨한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인사, 마케팅, 사업 지원 분야 등에서 최소 15명의 임원과 부장이 장 사장과 대화하거나 이름이 불립니다. 장 사장의 평소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또 있습니다. 이것들 있잖아. 사장한테도 이렇게 가리네. 자료를. 야, 이게 네가 사장한테도 이렇게 가리냐? 저 미들이 너희 날 죽여버릴 거야 아주.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질책하거나 문자 부탁을 보내거나 이익에 대한 전화해서 뭐 욕하고 대부분 면대면으로.
장 사장은 하나은행 재직 시절 DLF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DLF 판매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은 인물인데 금융회사 경영진이 될 수 없지만 불복 소송을 내고 하나카드 사장에 연임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보셨듯이 이런 막말은 대표적인 직장 내 갑질 사례입니다. 특히 인사권과 업무 평가권을 쥔 상급자가 막말을 한다면 피해자는 대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좀 달라졌을까요?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급자의 막말은 직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임원회의 때 CEO가 기본이고 이게 증거로 남았냐 안 남았냐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요. 네,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은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대응 방식을 보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0%를 넘었고 다음은 개인적 항의였습니다. 참은 이유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건 피해자가 당하는 2차 고통 중 하나가 가해자의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갑질 신고 뒤 사장의 공식 사과까지 받은 김모 씨. 그런데 이후 가해자는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사과문을 게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고소를 한 것이 저는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간 접수된 직장갑질 신고를 검토하는 시민단체의 회의. 피해자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500명 이상 되는 큰 회사인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지침은 별도 없다고. 회사가 주로 취하는 조치가 가해자를 인사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인사이동시키는 방식이고.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 모호해가지고 판단이 감독관마다 상이하고 이래서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보호 조치가 결국 회사에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건데 사실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이제 크게 복잡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면 그걸 이제 바로 처리도 되고 자정 작업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간접 고용 등은 여전히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낸시 도 할머니. 얼마 전 뉴욕 거리에서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것인데 할머니는 용서하고 싶다며 때린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이 할머니도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모금됐는데 할머니는 전액을 증오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포용과 용서로 증오를 이겨내고 있지만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한인 여성이 인종차별적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검은 옷을 입은 한인 여성에게 달려들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피해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17일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 여성 5명이 들어와 진열 상품을 쓰러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주인인 피해 여성이 제지하자 아시안과 중국인을 욕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You little Asian girl. That's what she remember. 여성들의 행패가 이어져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이 시작됐다는 게 피해자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가해 여성은 현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felt like we was getting profiled because it was a group of black women, young women at that point. CCTV에는 주차장에서 가해자 일행 중 다른 여성이 피해자 가족을 차로 치려한 정황도 찍혔습니다. Nothing is edited, and we're not lying.
현지 검찰은 두 여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인종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미국 조지아주 한인타운에선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토요일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거리 행진과 시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항쟁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한국 기업에 현지 가스전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업 수익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서해상의 쉐가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51%를 소유하고 직접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판매합니다. 한 해 3, 4천억 원의 수익을 20년 넘게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이 가스전에서 막대한 현금이 미얀마 가스공사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게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Petronas, PTTEP, 아스라시에 와인앤 가스 오퍼레이터이지 마슬라 나야니 데스웨네 아나데이세오스 지 예난의 더바가 담의 영차야 외리 시원 도와지고 프랑스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하는 토탈사를 상대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yanmar's natural gas projects will generate an estimated $1 billion in revenue this year. Without sanctions, the illegal military junta of Myanmar will be able to use these funds to support their criminal enterprise and their attacks on innocent people. 사업 중단 요청 공문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 미얀마 군정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미얀마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중요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직원들의 안전 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미얀마에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미얀마 주재 호주 대사관은 자국 국민들에게 비상식량을 준비해 안전한 대피소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하거나 외식하기가 쉽지 않으니 소비는 얼어붙고 경기는 어려워졌죠. 그런데 최근 고가품을 중심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백화점의 고가 수입품 매장 앞 영업 시작 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문 열기 30분 전인 오전 10시, 대기 순서가 벌써 80번대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제품을 파는 곳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곳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지난달 한 홈쇼핑에선 하룻밤에 최소 30만 원이 넘는 제주의 5성급 호텔 객실 5천 개를 팔았는데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비싼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고가품 위주로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액은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아울렛 등 할인점 매출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엔 감소했던 카드 승인액이 지난달엔 8% 증가했습니다. 백신 및 주요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증가. 하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소비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고용이나 투자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과거만큼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제 회복세가 확 실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미룰 가능성이.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높여 잡으면서 소비 회복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네,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로 꼽힙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 기업의 70%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세우고 어려서부터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 과정에 잘 반영돼 있을까요? 정다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야 접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 별도 과목이 아니라 실과 교과서에 한 단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언급한 교과서는 4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단순 개념 설명이나 직업 소개에 그쳤습니다. 2015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기준에 따라서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AI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30년 전부터 정보기술 과목을 11개 필수 교과에 포함해 초등생 정도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영국과는 비교조차 힘든 수준입니다. 영국의 초등학교 컴퓨팅 교과서를 보면 1학년 땐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에 빗대어 알고리즘을 가르칩니다. 3학년은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정보 윤리를 배웁니다. 6학년이 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합니다. 더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6년간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필수, 고등학교는 선택사항인데 지난해 58%의 학교만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체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체험. 영국은 초중고 11년, 중국도 3학년부터 8년간 컴퓨팅 사고력 수업을 합니다. 일본도 뒤늦게 지난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의무화했고 내년엔 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보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시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이 차댈 곳 찾기 힘든 도심에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많죠. 이 자치단체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일부 공영주차장들이 현금을 요구하거나 운영 시간도 지키지 않아서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9시 무렵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인데도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요? 저희가 문 닫고 가거든요. 아, 여기 근데 24시간 운영 아니에요? 저희가 방문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좀 집에 가서 내일 또 나와야 되는데. 겨우 사정해서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나올 때는 결제 방법이 문제입니다. 카드는 안 돼요? 네, 현금이요. 저희 근데 카드밖에 없어가지고요. 여기 계좌를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카드 기계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지금 다 나가서 시스템이 안 돼요. 카드 결제를 거부한 이 직원은 잠시 뒤엔 출구 쪽 차단기를 올려놓고 아예 퇴근해버립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불 꺼진 관리실엔 직원이 이렇게 아무도 없고 차단기로 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낮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차료를 반값만 내도 되는 경차를 타고 갔는데 제 값을 다 내라고 합니다. 경차 할인 안 되는 거예요? 네. 경차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할인을 해주더니 역시 현금을 요구합니다. 현금 주세요, 현금. 현금이요? 네. 현금이 없는데. 50% 할인해 또 이거 주세요. 인근의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200원이요? 저희들 경차 할인은 안 되나요? 이 주차장들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운영을 맡긴 곳들인데 공단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실랑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을 느꼈죠. 왜냐면 요즘 어디 가더라도 대부분 다 뭐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공단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낸 뒤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운영 시간과 결제 수단,
할인 혜택 등 운영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단 측은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운영 기간이 뭐 좀 길거나 그러면 저희 페널티 주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그럴 텐데 1년 운영하고 이제 사업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 측은 취재가 들어가자 문제가 된 공영주차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할인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에게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KBS가 보도한 일하다 죽지 않게와 코로나19 요양병원 존엄한 노후가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일하다 죽지 않게 보도에 대해 건강한 노동권이 인권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엄한 노후에 대해선 요양병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특히 계속해서 노동 인권에 대한 언론의 매서운 감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1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권이 회복되거든 유해를 고국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해 매장지를 찾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리순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장소는 리순 감옥 북쪽 원보산입니다. 2008년 중국 당국과 유해 발굴에 나선 곳이지만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 군부대 땅은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안중근에서 유해 발굴한다면 국방부하고 또 중국 국방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 안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리순 감옥 박물관 측이 제보를 받아 단독으로 발굴한 두 번째 유력 매장지는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흑산으로 덮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생긴 흙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这个这一堆土啊，有个13他盖房子挖的土都，对的对的。将来以后原来没有这个坡。 세 번째 유력한 매장지는 리순 감옥 동쪽에 있는 리순 감옥 공동묘지 예터입니다. 지난 1965년과 71년에 10여 구의 리순 감옥 수감자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0제곱미터 규모의 묘역에 대해 지표 투과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국 측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주를 고려해서 남북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유해 발굴에서 고민하겠다. 유력한 세 군데 후보지 모두 아직까지도 철저하고 충분한 조사를 끝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한데 결국 남북이 손을 잡고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